뭐 여러 가지 AI 강의 중에서 뭘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어, 어떤 뭐 AI의 지금의 뭐 기술의 트렌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것보다도 AI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어떤 기초적인 좀 이해, AI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가장 그게 유익할 것 같아서, 좀 AI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립을, 조금 쉽게 해서,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야 다음에 어떤 강의를 듣거나 신문을 보거나 뭐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좀 그런 관점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점 비교를 통한 인공지능 핵심 개념 이해 이래놨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해볼까 그럽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AI 개론을 강의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 조금 쉬우면서도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짧은 시간에 AI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전달하는 것이 훨씬 현재 뭐 AI 트렌드라든가 이런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AI 뭐 최신의 이런 주제나 이런 것들 제가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진행은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음, 관점 비교를 통한 AI 인공지능 핵심 개념 이해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7가지의 관점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사람을 우리가 안다 그랬을 때도 어, 뭐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보면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어, 착한 사람과 아, 나쁜 사람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인종적으로도 예를 들어 황인, 흑인, 백인 또는 지역적으로 어디와 어디 사람 이렇게 나눠 가지고 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인간의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인간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서 어, 또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AI도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다들 이해를 좀 잘 해주시고 오히려 AI의 뭐 정의가 어떻고 하면서 뭐 개론서처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AI를 잘 이해하게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컴퓨터 과학과 기계학습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통적인 그런 방법하고 우리가 말하는 기계학습의 그런 차이가 뭔가 이거는 굉장히 달라요, 사실은. 굉장히 다른데 심지어는 컴퓨터 공학하는 학생들도 제가 말하기 전에는 전혀 그 차이를 알지 못하고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차이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턴 인식과 기계학습 이거 둘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용어인데 용어가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그 차이를 알게 말씀드리고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보니 흔히 아는 그런 데이터들이 다 정형 데이터예요. 뭐 우리가 그 기업에서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뭐 사원들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뭐 회계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은 다 정형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고 비정형 데이터는 우리 영상 이미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텍스트 SNS 텍스트 데이터 아니면 뭐 주가 변동 데이터 같은 거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 뭐 그런 데이터들을 비정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AI가 많은 뭐 빅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서 AI를 하는 거. 근데 데이터가 없는데도 뭔가 지식공학적으로 AI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호주의와 연결주의. 연결주의의 대표적인 게 딥러닝이에요. 근데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계학습과 딥러닝인데 이게 사실은 기계학습 안에 딥러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딥러닝이 워낙 커졌어요. 워낙 파워풀하고 사실 딥러닝이 없이는 지금의 AI 성공이 없었고 사실 그렇고 그런 학문이었을 거예요. 딥러닝이 없었다면. 근데 이제 그 딥러닝이 생기고 근데 이제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일부인데 이거 하나가 독립적으로 굉장히 크게 부각돼서 마치 이제 뭐 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서울이 있는데 서울이 마치 독립돼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의 그 가장 많이 이제 그 어, 언급되는 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아시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보통 이제 신문을 본다든가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뭐 어, 실제로 뭐 AI 뭐 이런 뭐 남의 연구한 거라든가 남이 하는 거를 좀 듣는다거나 그랬을 때 아마 요 정도 개념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하셔도 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비교 관점을 서로 비교하는 것들을 통해서 AI의 그 핵심 개념들을 하나하나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예. 첫 번째 여기 보셨듯이 컴퓨터과학과 기계학습의 요 차이인데요. 전통적으로 컴퓨터 공학에서 우리가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바치 A하고 B 인풋 두 개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그걸 이제 덧셈이다 그러면은 덧셈에 대한 그, 그 기능을 개발자가 프로그래머가 개발을 하죠. 예를 들어 뭐 덧셈이지만은 만약에 A라는 숫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이걸 구분하는 거. 그러면은 개발자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나누어 가지고 2로 나누어 가지고 1이 나오면 홀수고 0이 나오면 나누어 떨어지면 짝수다. 그래서 3이 들어가면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홀수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탁탁 내줄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들이 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홀수냐 짝수냐 이제 구분하는 문제라든가 뭐 덧셈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기능을 구현을 하죠. 덧셈이라든가 홀짝을 구분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기계학습이라는 놈은 아주 달라요. 그거를 자기가 구현하지 않아요. 그냥 데이터를 그냥 줘요. 기계한테, 컴퓨터한테. 그래서 A하고 B를 줘요. 덧셈의 경우는. 그리고 C를 답을 또 줘요. 네가 알아서 학습해라. 이제. 홀짝 같은 문제는요. 3일 때는 홀수다. 4일 때는 짝수고, 100일 때는 짝수고, 7일 때는 홀수고, 이 케이스만 줘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다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에요. 그 머신러닝과 그 프로그래밍 차이는 거기서. 물론 머신러닝은 프로그래밍을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기계가 학습할 것인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요 뒤에 요게 지금 아주 좋은 예인데 컴퓨터 공학에서는 그냥 A하고 B하고 해서 그 더하기 하면 덧셈 기능 자체를 만들어 주는데 머신러닝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만들어 주질 않아요. 머신러닝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머신이. 그래서 3하고 5하고 있을 때는 8이 나오더라. 그리고 7하고 11을 하면 18이 나온다. 그것만 줘요. 1하고 3이 들어가면 4가 아웃풋이 나오고 1과 1이 들어가면 2가 나오고 66과 4가 들어가면 70이 나온다. 요것만 해주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면 네가 알아서 이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줘요. 아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자 사진만 한 10,000장 줘요. 그리고 여자 사진 10,000장 줘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학습해라. 물론 학습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개발을 인공지능 학자들이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학습을 해라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막 학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남자 사진, 뭐 여자 사진 분류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대표적인 차이.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의 프로그램의 이해는 완벽히는 아니어도 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걸로 믿는데 전통적인 이게 클래시컬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아까 같이 그 2라든가 3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결론을 내려면 룰을 여기 그 주황색으로 돼 있는 거 룰을 갖다가 그 만들죠.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나누어서 2로 나누어 가지고 1이 되냐 0으로 되냐. 그거에 따라서 홀이다 짝이다. 이거를 결판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에, 에, 룰, 룰 자체를 그 문제 해결 방법을 개발자가 만드는 거고 기계학습은 문제 해결 방법이 되는 그 룰 자체를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계학습에서 그냥 데이터만 들이다 많이 주는 거예요. 음, 뭐 이런 데이터, 저런 데이터. 예. 그래서 요 둘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컴퓨터 과학에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래요. 예를 들어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요. A 플러스 95점 이상이다. 그럼 A 플러스다. 90에서 95점 사이면 A다. 이렇게 학점을 구해요. 학점 구하기 같은 경우. 그래서 오른쪽에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 개발자가 짤 때는 이렇게 저기 거의 우리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이렇게 딱 보면 어때요? 95 이상이 되면 A 뿌리고 90 이상이면 A고 그다음에 85 이상이면 B 뿌리고 뭐 이렇게 이 구하는 방법을 그 문제 해결 방법을 개발자가 다 이렇게 짜요. 예, 개발자가. 근데 기계학습은 이래요. 여기 눈 씻고 아무리 봐도 뭐 95점 이상일 때는 A 뿌리고 뭐 90에서 95점 사이면 A고 뭐 그렇게 구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 보면은 뭐 아마 요 중간쯤에 보면 맨 위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중간에 보면 X 트레인 뭐 X 테스트, X Y 트레인, Y 테스트 그래가지고 이거는 데이터를 그냥 준다는 얘기예요. 예. 데이터를 그냥 제공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RF, CLF, RF 뭐 FIT, FIT 그런 거는 그냥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알아서. 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스로 학습하도록 뭐 이런 거예요. 아마 이 코드를 프로그래밍을 안 해보셔도 아까 그 앞에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는데 문제 해결을 개발자가 직접 짜는데 이거는 그냥 데이터만 준다는 거예요. 예, 데이터만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제가 의대 교수님하고 상당히 그 큰 오해를 제가 산 적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의대 교수님께서 저보고 그때 이제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뭐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거는 급성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정을 하는 그런 기계학습 프로그래밍을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잘 했어요, 사실. 그래서 95% 이상이 정확도가 나오도록 그렇게 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의대 교수님이 그러셔요. 아, 교수님 별로 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래.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뭐 정말 몇 달 동안 열심히 실험실에서 했는데 한 게 별로 없다니. 제가 왜 그러는 거 아니?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기계학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호흡기 질환이 있다 또는 급성이다 또 정상이다 이 세 가지 분류를 아주 정확하게 분류를 해줬는데
그 의대 교수님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이게 급성이고, 이게 왜, 이게 호흡기 질환이고, 이게 왜 정상인지, 그걸 설명을 그 로직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아,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아, 기계학습이라는 거는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내가 그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알파고를 만든 그 하사비스라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받았죠. 아, 요번에 그 이세돌이가 여기 뒀다. 그러면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알파고가 어디를 둘지 당신은 알 거 아니냐. 그랬는데 난 몰라요. 그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학습한 거지 자기는 데이터만 많이 주고 그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그 학습 구조만 준 거지 뭐 그걸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지 뭐 답이 나오게 뭐 어쩌고 하는 거는 기계만이 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한 세 번쯤 의대 교수님한테 했는데 굉장히 오해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병이 있으면 A, B, C 이런 조건이 됐을 때는 이거라고 진단하고 이런 조건이 안 되면 병이 없다라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병이 있다 없다만 진단을 해준. 그리고 그 설명을 근데 내가 설명하는 게 기계가 그걸 학습한 건데 모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교수님 한 게 없잖아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근데 이제 요 AI나 기계 학습을 조금을 알았던 그런 교수님, 의대 교수님, 막 의료 영상 쪽인데 그쪽은 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단해가지고 이거는 암입니다라고 진단을 해주면 아, 그래요, 그래요. 암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분은 저한테 이거 왜 그래요? 그 말을 안 물어봐요. 왜? 기계학습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문제가 크잖아요. 예를 들어 진단을 해줬는데 그 설명을 못 하니까. 그러면 답답하죠. 의사도 답답할 수 있고, 당연히 그 환자도 그러고, 아니 세상에 왜 그런지를 답도 모르면서 답만 말하는 게 어딨냐. 그래서 지금 미래에 지금도 계속 이제 핫 이슈 중에 하나가 XAI예요. Explainable AI. 뭔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특히 이런 문제가 어디서 심각하냐면 금융 AI 쪽에. 금융 AI의 제일 핵심이 뭐예요? 신용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돈 내고 돈을 이자도 받고 뭐 그래서 먹고 사는 건데 어디 투자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과연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려줘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되죠. 그렇죠? 신용이 있냐 없냐. 그러면 근데 이제 신용이 기계학습을 통하면 이 사람은 신용이 있다 또는 이 기관은 신용이 없다 있다 이걸 판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쪽 커스터머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신용이 없는 걸로 해서 대출 나 못 받게 됐는데 왜 그러냐 설명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기계학습이 했기 때문에 설명을 전혀 못한다 이거예요.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커스터머가 아니 이건 장난합니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정말 AI의 이 설명 기능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XAI라는 그런 영역의 학문이 굉장히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은 앞으로 이런 얘기를 조금씩 들을 거예요. 음. 그, 근데 사실 이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기계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기계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겠다고 달려드니 이것도 참 모순이인데 그래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기계학습이 딥러닝 같은 경우는 설명 거의 불가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설명이 불가능해요. 근데 또 전통적인 기계학습 방법은 일정 부분의 설명이 또 가능도 해요. 뭐 디시전 트리 방법이라든가 뭐 이래요. 하여튼 그래서 XA라는 거는 AI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아니면 기계학습하고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이해를 하셨으리라 합니다. 두 번째로, 자, 패턴 인식과 기계학습이랬는데, 제가 이 주제를 잡은 거는 딱 한 가지. 기계학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심플하게 생각하라. 여러분들도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할 수 있다라는 제가. 앞으로 그 사업에 그런 것들을 아이템으로 AI를 집어넣는다라든가, 또는 뭔가 그 AI로 확장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생각하시라. 난 학생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기계학습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심플하게 생각해라. 그러면서 확장해 나가라.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요걸 딱 땄어요. 패턴 인식과 기계학습. 그럼 이제 뭐 아이고 참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음. 제가 이제 결국 기계학습을 뭐 챗GPT를 보시지만은 여러분 뭐 어마어마하죠. 뭐 챗GPT에 보면은 그게 이제 글도 써내고요. 음, 사실 제가 챗GPT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들은 GPT-3의 그 파워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한 7, 8개월 전인가도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챗GPT 나오기 한 6개월 전쯤 되죠.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이 GPT-3 쪽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에다 뭐 이렇게 우리 학과 소개해 주는 거 뭐 그거를 글을 써야 되는데 새벽 뭐 5시인가 근데 뭐 하여튼 1시간 안에 이걸 써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쓰려고 하는데 5시였는데 좀,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좀 차라리 자고 싶었는데 또 1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 그 편지를. 그리고 아침 9시 전까지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아우 안 되겠어. 내가 좀 15분 안에 끝내고 싶어. 이제 곧 자려고 5시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아이 GPT-3 쓰자. 그래가지고 그때도 GPT-3를 썼어요. 챗 GPT보다는 좀 사용하기 많이 불편했고 우리 전문가들만 그때 알던 시절이라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15분 만에 정말 끝났고 내가 그걸 조금씩 수정만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래서 챗 GPT나 이런 것들 정말 파워풀한 게 나오겠구나 하고 그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엄청나게 AI가 대단한 거를 지금 해내기 때문에 겁도 나요. 지금 저도 그러는데 사람들 진짜 일자리 많이 잃겠는데 야, 앞으로 이제 변호사들 이거 판사들 이거 변호사들 특히 이 사람 먹고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거 다 문서로 돼 있는 거잖아요. 챗 GPT는 뭐예요? 텍스트 문서로 돼 있는 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문서로 돼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그 동네는 야, 이게 어떻게 될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사실은 유발 히라리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자기가 보기에는 의사들도 나중에 좀 힘들 거다. 많이 직장을 잃을 것 같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의사는 어떤 심텀이 있고 증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컴퓨터 기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다른 분야보다 수월하죠. 아까 그 변호사도 그런 법조그 그렇죠. 많은 판례나 이런 데이터들이 다 텍스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챗GPT의 파워가 확실히 거기는 될 수가 그 파워가 확실히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간호사는 늘 환자와 접하고 뭐 그래서 간호사는 그렇게 많이 안 없어질 거다. 그 사람이 그런 유발이라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조금은 동의를 하면서도 의사가 글쎄 왜냐면 근데 의사가 수술을 하거든요. 수술을 못하는 의사는 아마 상당히 많이 특히 이제 의료 영상 해독하는 이쪽도 직장이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하는 쪽은 그래도 좀 나아요.
왜냐면 지금 다빈치라는 로봇 수술을 하지만 그 실제로 로봇 수술이 로봇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원격으로 의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대로 그 로봇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정말 자율적으로 수술하는 로봇은 아마 그거는 또 챗GPT처럼 이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텍스트에 한해서 이제 챗GPT가 그렇다는 것이지, 에, 뭐, 그 로봇 그 섬세하게 움직이는 그 행동 여기까지는 아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모르죠. 세상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수술이나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그래도 또 수술을 하는 분들은 조금 어,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뭐 수술하는 것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챗 GPT도 얘기했고 이런 거 하면 그런 걸 얘기를 하면 그냥 기계학습, 인공지능이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분야를 하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만능 기계처럼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근데요, 또 의외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제조업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불량들이 나오는데 그 불량을 검출하는 거, 그거를 자동화하는 거, 그거 충분히 그거는 AI로 하고도 남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데이터가 잘 안 모여요. 음. 제조 쪽에 이렇게 공장에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쪽을 해보는데 데이터가 잘 이상하게 안 모여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상하게가 아니라 그 안 모이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모아지긴 모아지지. 뭐 기가 단위로 모아지기도 하는데 그 학습이 할 수 없는 그런 가비지 데이터들. 야, 그런 거 보면은 챗GPT를 보면은 AI는 어마어마한데 또 그런 제조 쪽이나 이런 쪽에 이 발전을 보면은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까 로봇 수술도 로봇가 진짜 직접 수술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니고 뭐 그렇죠. 이런저런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기계학습은 그래도 챗GPT만 보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음, 제가 한번 질문을 하는, 여기 지금 보세요. 기계학습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거는, 어, 답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분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기계학습이 많은 거를 하는 것 같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저 문제 하나예요. 분류하려는. 아까 그 제조 데이터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제품이 그 나왔는데 이게 지금 예? 불량이냐 아니냐, 양품이냐 불량이냐 뭐 이런 거 분류죠. 의사들 진단할 때 이 의료 영상을 보고 이게 암 환자인지 암이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 아니면 걸렸으면은 1기, 2기, 3기, 4기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고 있으면 이게 고양이인지 인간인지 닭인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신용, 아까 금융에서 이 사람이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분류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만 한다고 해도 일단 맞아요, 거의. 실제로 기계학습이 하는 거는 분류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 그 뭐 나머지 많은, 물론 강화학습이니 뭐 이래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도 가장 근간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하나 쌓아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기계학습을 통해서 많은 거를 하는 것 같지만 뭐 자연어 처리도 하고 하니까 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마 산업 현장에서 가장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걸 뭔가 분류해내는 문제를 한번 잘하고 싶다.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AI의 어떤 여러분 뭐 사업화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뭘 해도 좋은데 항상 포커스는 뭔가를 분류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한번 해보자. 아,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구난방 뭐 여러 가지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 뭔가를 안다는 건 그건 분류할 수 있다는 거다. 사람을 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로 분류할 수 있다.
또 이 사람이 내 편이다, 남의 편이다. 그거를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적이다, 아군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아니다. 어, 그런 거. 예.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이 사람은 아시안 계열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웨스턴 계열이다. 어떤 이런 식으로 그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벌써 상당히 많은 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뭘 정의하기보다는 뭔가를 안다는 거는 그걸 서로 아 이렇게 예,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어, 자, 실제로 분류를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패턴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패턴을 인식한다. 그래서 이제 패턴 인식을 대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갖다가 두면은 그걸 다 기계가 학습해요. 남자 사진 만장, 여자 사진 만장, 그거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요. 근데 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요. 어떻게? 뭔가 패턴이 있어요. 예. 남자만이 갖는 패턴, 여자만이 갖는 패턴.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그러면 그 패턴을 프로그램 개발자가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아마 프로그램 개발자가 직접 짠다고 그러면 기계 학습을 안 하고 짠다 그러면 뭐 머리의 길이, 머리털의 길이. 그럼 되게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가 길지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특징되는 막 그런 패턴들을 막 찾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계는 스스로 어, 그거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결국은 패턴을 찾아내서 분류를 해낸다. 그래서 패턴 인식에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는 기계학습의 시대인데 또 패턴 인식의 시대. 다시 말하면 분류의 시대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필기체 글자 인식 나오죠.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와요. 딱 10개예요. 0, 1, 2, 3, 4, 5, 6, 7, 8, 9. 저거를 분류해내는 거예요. 10가지를. 뭐 지문 인식, 자율주행 도로 보면 저게 앞에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분류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면 저게 사람이다, 닭이다, 고양이다, 뭐다, 이거를 다 인식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분류의 문제부터 있어요. 음성 인식. 음성인데 뭐, 야,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목소리, 옥주현이 그걸 AI가 노래를 하더라. 옥주현이 하고 같이 하는데 저는 틀렸어요. 옥주현인지 AI인지 구분을 못 해가지고 저는 AI에다 손들었는데 보니까 그 옥주현 반대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그거 인식이에요. 그 패턴 인식이고요. 분류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 잘 좀 의료 영상 판독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그래서 기계 학습이 궁극적으로 하는 목적은 패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턴 인식을 통해서 어떤 패턴을 알아내고 그래서 어떤 분류의 문제를 해결했는다. 자, 이게 이제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당히 유명한 말이에요. 지금 이 역설도 오히려 이제 틀리지 않았느냐. 이게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컴퓨터에게는 쉽고 인간에게 쉬운 일이 컴퓨터에게는 어렵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아마 여기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수학과를 나왔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 뭐 거기다 뭐 편미분 뭐 이래 들어가고 그러면 되게 어렵죠. 근데 기계는 그걸 잘해. 2차 방정식 그 해를 구하는 거 기계 3차 방정식도 굉장히 잘해요. 왜? 그 정의된 그 함수 수식만 잘만 그 컴퓨터에다 입력해 놓으면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 컴퓨터는 되게 똑똑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착착착착 풀지? 그래서 어려운 걸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남자 사진을 딱 보고 요건 남자라고 인식하고 여자 사진을 보고 요건 여자라고 인식하는 문제는 떡먹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웬걸 그게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 번호판 인식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상용화가 됐어요? 그거 상용화된 지 10년, 15년 됐을까요? 어, 그 연구를 시작한 지는 지금 옛날에 1970년대부터 연구를 했으니까 80년대? 조금 늦게 잡아도. 어. 근데 이제
그게 상용화되기까지는 3, 4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쉬운 게. 번호판 보면 그게 일자인지 이자인지 그걸 왜 뭐.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웠단 거예요, 굉장히. 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어려운 부분은 어려워요. 인간에게 쉬운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룰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차라리 미분 방정식은 그 공식일지 어떤 정의일지 그렇게 하면 답을 구할 수는 있는 그런 식이 있거든. 어렵지만은. 그럼 그것만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만 해놓으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남자다 여자다 정의하고 사진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룰로 만들 수가 없어. 예, 룰로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그냥 직관적으로 탁탁탁 쉬웠던 것이 컴퓨터계는 어려웠다. 근데 이제는 이제 딥러닝 이후로 보니까 이 모라베게 역설조차도 이제 좀 사실은 흘리는,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컴퓨터에게는 쉬웠는데 인간에게 쉬운 일은 컴퓨터에게 어려운데 그 인간에게 쉬운 일마저 컴퓨터에게는 역시 점점 쉬워지게 됐다. 이게 지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패턴 인식하고 머신러닝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결국 머신러닝이 하고자 하는 거는 아, 분류의 문제인데 분류를 잘한다는 건 뭐예요? 그 패턴을 학습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 그 그것만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두시고 결국은 자 우리가 AI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분류의 문제를 잘 다루면 되겠구나. 그 정도 생각만 가지셔도 여러분들 AI 특히 이제 머신러닝 쪽을 상당 부분 이해하셨다고 보면 돼요. 예.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근데 이제 데이터가요, 정형 데이터하고 비정형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분류하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신경을 좀 써봐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세 번째 주제죠. 컴퓨터 사이언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이거 데이터 사이언스다 그래요. 왜 그러냐? 우선 데이터 할 때 어떤 구조를 준다 그러면 뭐에다 구조를 준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뤄요. 데이터에 대해서 구조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통신한다. 그럼 뭘 통신해요? 뭐 먹을 거를 통신하나요? 뭐 상호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예? 통신이니까 교류죠. 먹을 게 아니잖아요. 돈도 아니고 뭐예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이죠.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가만 보고 하는 일을 보면 그 데이터 다루는 일이에요. 데이터의 존재감이 굉장히 커져서 여러분 이제 데이터 거래소라는 게 이미 있어요. 지금 이것이 이제 당장에 이게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데이터 거래소가 벌써 2년 전인가 생겼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날이 오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식당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 식당에 운영했는데 월요일 날은 무슨 밥이 많이 팔리고 뭐가 많이 팔리고 메뉴가 뭐가 팔리고 뭐 비 오는 날은 어떻고 뭐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축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데이터 거래소에 올려놔. 그러면은 그 데이터 거래소에서는 그 데이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얼마 사겠다.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NFT가 돼가지고 뭐 이제 블록체인 그쪽 뭐 그 코인 개념 비슷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죠. 내가 그 데이터를 팔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데이터를 사가지고서 아, 당신의 그 식당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에 팔았어요? 나 500만 원에 팔란다. 그러면 파는데 이제 조건을 줘요. 산 사람이 그냥 사기만 하면 돈이 아까워. 나도 뭐 무슨 피라미드 무슨 뭐 그런 조직 같이 해가지고요. 나도 팔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 데이터를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에, 나는 나도 500만 원에 팔겠다. 그러면 너한테 내가 그 중에 30%를 주겠다. 150만 원은 주고 350만 원은 내가 갖겠다. 뭐 이렇게. 그럼 뭐 아우 대신 팔아준다는데. 그러니까 또 사인하자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이제 데이터 가지고 이제 그게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될란지는 몰라도
그런 데이터 거래소가 등장했어요. 데이터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왓슨, IBM에서 그 왓츠 투 언콜로지 그래가지고 의료 진단 암 쪽이죠. 암 진단과 치료 관련된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 그 사업 망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병원으로부터 사들인 그 데이터 값이 이게 지금 1조인가?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망했지만요. 뭐 그래요. 데이터. 그래서 요새는 데이터 리터러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디지털 리터러시, 그다음에 데이터 리터러시까지 나왔는데 요새는 AI 리터러시 그러죠. AI 리터러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나누는데 아까 그 정형 데이터는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뭐 사원 데이터라든가 뭐 우리 학교 같으면 학생들 뭐 성적 데이터 이런 건 다 정형이에요. 테이블 상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근데 이제 비정형은 틀에 잡히지 않은 이게 예를 들어 텍스트, SNS 텍스트들, 그다음에 이미지들, 그다음에 음원, 시계열 데이터죠. 시간마다 이렇게 데이터의 그 다른 게 주가 변동 뭐 이런 것도 시계열 데이터고 뭐 우리 의료 쪽에서는 심전도 데이터 같은 거 시계열이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정형 데이터들이 주로 다뤘는데 지금은 굉장히 비정형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제조업 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 이제 전류가 이제 계속 어떻게 변했는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 잡아낼 수 있고 뭐 어디 뭐 MCT 기계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RPM 같은 거 이렇게 변하는 거 이렇게 잡아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또 뭐 아까 같이 뭐 양품이냐 뭐 불량이냐 검출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형, 비정형 이런 데이터들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이 뭐 그런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되고 비정형은 아까 같이 영상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이 정도고 있다. 그런 정도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아, 여기서 그렇죠. 잠시 쉬었다가, 그렇죠? 네, 잠시 쉬었다가, 여기 마지막 나머지 지식공학적인 AI부터 시작을 해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까지 하면서 여러분 AI 개념을 조금 더 정립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잠시, 예,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